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지난 30년 동안 정말 완벽하게 저축을 한 거예요. 이론 단위까지 철저하게요? 맞아요. 엑셀 파일에 입력해둔 은퇴 목표액을 정확하게 달성했죠. 드디어 직장을 떠나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딱 들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사실 한 해를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중 하나죠. 네, 바로 자신이 100살, 어쩌면 11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준비한 돈은 85세면 바닥을 드러내는데 남은 20년 이상의 세월을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악몽 같은 상황인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악몽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현업 최고의 재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생존의 청사진, 그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AFPK, 즉 한국재무설계사 자격과정의 핵심 뼈대로 알고 있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를 오늘 여러분의 실제 삶에 바로 적용해 볼 텐데요. 그냥 시험용 요약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종이 위에 숫자를 적어내려가는 기계적인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개인의 요동치는 인생 전체를 방어하고 지탱해내는 아주 정교하고 동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보통 재무 설계라고 하면 첫 만남부터 테이블 위에 통장 잔고나 주식 계좌,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숫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소스 자료들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정작 이 1단계, 일의 시작점에는 숫자가 아예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약간 의외였어요. 자산의 규모나 부채의 액수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강사의 입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신뢰의 구축입니다. 신뢰요? 그러니까 돈 얘기보다 관계가 먼저다? 정확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무 상태를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본인의 과거 실수나 치부,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까지 다 드러내는 매우 고통스러운 심리적 마찰을 동반하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가 빚이 얼마인지 남한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자신의 자격 요건이라던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가장 민감한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고객은 절대로 진짜 속마음이나 숨겨진 빚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병원 진료랑 똑같네요.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대기 전에 이 의사가 믿을 만한지 수술비는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1단계인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만약 의사가 부작용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메스부터 들이대면 몸을 맡길 환자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재무설계사가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방어벽을 칩니다. 나한테 상품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마이너스 통장 같은 치명적인 정보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단단한 방어벽을 허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바로 질문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노련한 전문가들은 현재 빚이 얼마입니까? 하고 묻지 않아요. 대신에 은퇴 후에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저를 찾아오시게 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던집니다. 아,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네요. 맞습니다. 고객 스스로가 돈 너머에 있는 자신의 진짜 인생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게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서 형성된 단단한 라포르가 있어야만 비로소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이라는 2단계의 수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 평소 식습관이나 숨겨진 통증을 솔직하게 말하는 진료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복잡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네, 자산, 부채, 현금 흐름 같은 정량적 데이터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모든 자산을 그냥 현재 얼마짜리 이렇게 퉁쳐서 기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연금 자산은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데 예적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은퇴 시점에 세후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기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와, 여기서 이게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싶었어요. 여기서 강약을 더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건 화폐의 시간 가치와 세금이라는 거대한 두 함정을 피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계산입니다. 20년 뒤의 돈 가치가 지금이랑 다르니까요. 그렇죠. 지금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이 20년 뒤 은퇴 시점에도 똑같은 구매력을 가질 리 만무하잖아요.
게다가 그걸 현금화할 때 발생할 엄청난 세금을 빼놓고 계산하면 나중에 정말 치명적인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고객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투자 위험 성향 같은 주관적인 정성적 정보도 함께 내어놓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는 극도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객관성을 유지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엔 만약 고객이 나는 강남에 월세 나오는 상가가 하나 있으니까 노후 준비는 완벽해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면 사실 그냥 어유 든든하시겠어요 하고 넘어가기 참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가르는 명확한 분수령입니다. 아, 거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군요. 네, 상가 임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고객의 맹신 이면에는 상권의 쇠퇴나 공실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예전에 그 월세가 아닌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고객의 확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시경제 지표를 근거로 그 환상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와, 기분 안 상하게 팩트 폭행을 해야 하는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수집된 정보를 단순히 장부에 받아 적는 걸 넘어서 그 정보가 미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냉철하게 재평가하는 겁니다. 고객의 고집이나 착각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단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3단계. 이 파편화된 정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평가할 차례잖아요. 맞습니다. AFPK 모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단계죠.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요새는 입력창에 숫자만 넣으면 AI나 자동화 프로그램이 1초 만에 자산 부채 상태표나 현금 흐름표를 쫙 뽑아주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인간 전문가가 2단계에서 제공하는 진짜 가치가 뭔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과 진단 사이에는 정말 거대한 심연이 존재하거든요. 심연이요? 어떤 차이일까요? 병원으로 치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현상하는 것까지가 데이터 취합인 2단계라면 그 흑백 사진 속 미세한 음영의 차이를 보고 이대로 두면 3년 뒤에 관절이 무너집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진짜 진단, 즉 3단계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아, 엑스레이 기계가 사진은 찍어주지만 병명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고 지출의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고객이 준비한 자산과 실제 노후에 필요한 자금 사이의 격차, 우리가 은퇴 소득 공백이라고 부르는 이 리타이어먼트 갭을 짚어내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통찰의 영역입니다. 은퇴 소득 공백. 듣기만 해도 약간 서늘해지네요. 내 통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단계인 제안서 작성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논리적 근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수익률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코인으로 50%를 먹었는데 연수익률 15% 정도는 기본으로 세팅해 주셔야죠. 막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 정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줄다리기입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전문가는 고객과 감정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적인 자본시장의 장기 수익률 데이터와 복리의 마법, 그리고 그 15%를 달성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원금 손실의 확률을 시각적으로 들이밉니다. 숫자로 팩트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15%를 얻기 위해 당장 내일 원금이 반토막이 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대다수의 고객은 현실적인 요구 수익률로 기대를 낮추게 됩니다. 뼈 때리는 현실 점검의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3개월에서 6개월치의 비상 예비 자금을 떼어놓는 보수적인 안전장치까지 함께 분석하고 마련하게 되죠. 고객의 허황된 꿈을 박살내고 차갑고 냉정한 현실에 발을 딛게 만드는 것. 이게 3단계네요. 자, 그렇게 완벽한 진단이 끝났다면 이제 처방전을 쓸 차례입니다. 4단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단계죠. 빈틈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나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 자료를 읽으면서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낸다는 포인트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무게감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전략은
아무리 수학적으로 완벽하더라도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아, 그냥 혼자 쓴 소설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왜 이 펀드를 선택했고 왜 당신의 자산을 이런 비율로 쪼개어 놓았는지 이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고객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여야만 합니다. 만약 동의를 못 얻으면요? 이 동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무언가를 5단계 실행으로 옮긴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고객의 돈을 담보로 한 설계사의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되고 맙니다. 와, 도박 진짜 섬뜩하네요. 자, 그럼 고객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럼 드디어 진짜 돈이 움직이는 5단계 실행으로 돌입하는 거네요. 네, 설계사가 직접 집행하거나 조력하는 단계죠. 그런데 실행이라는 게 그냥 자, 오늘부터 플랜 가동합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하고 덜컥 돈을 넣는 게 아니라는 점이 놀라웠어요. 특히 자료에 등장하는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이셨나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1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진짜 지갑을 여는 건 무려 9번째 계단에 가서야 일어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네, 사실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극단적인 특성 때문이죠. 극단적인 특성이요? 자금 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 샀을 때 현금으로 다시 바꾸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그 어떤 자산보다 크거든요. 돈이 묶여버리면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 법적 관리 관계 확인, 세금 시뮬레이션, 심지어 최악의 공실 상황을 가정한 수익성 타당성 분석까지 다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돌다리를 수십 번 두드려보고 하자가 없다는 것이 완벽히 입증된 그 구분응선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실제 자본이 투입됩니다. 와, 마치 우주선 발사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수백 가지 시스템 체크를 무한반복하는 것 같네요. 섣부른 실행은 개인의 재무 생태계를 통째로 붕괴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수술실 비율을 조금 바꿔서 항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배를 띄우기 전에 항로를 완벽하게 계산했고 승객의 동의도 얻어서 드디어 출항을 했습니다. 이게 5단계 실행이잖아요. 네, 실행에 나섰죠. 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순간 갑자기 태풍이 불고 해류가 바뀌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도 실행하는 와중에 물가 상승이나 금리 변동 같은 거시경제의 파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실행은 그저 버튼을 누르고 끈다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거대한 외부 변수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죠. 아, 실행 중에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거군요. 네, 화폐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나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체계적 위험은 개인의 의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행의 한가운데서도 세무사, 상속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 타 분야의 브레인들과 긴밀하게 코디네이팅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끼리 계속 의견을 맞추는 거네요. 맞습니다. 포지션을 미세 조정해 나가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치면 도체 각도를 바꾸듯이 실물 경제의 변화에 맞춰서 실행 방식도 유연하게 춤을 춰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한 번 큰맘 먹고 전문가란 세팅을 쫙 끝내놓으면 아, 이제 끝났다. 내 노후는 안전해 하고 그냥 서랍 속에 처박아 두고 신경 끄고 싶어지잖아요. 대부분의 고객이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매일 금리 기사 챙겨보고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건 너무 피곤하니까요. 실행까지 다 했으면 그냥 약간 게임에서 자동 사냥 돌려놓듯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전문 강사로서 제가 가장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방치야말로 재무 설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앞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장수 위험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아, 85세까지인 줄 알았는데 110세까지 사는 거요? 네, 85세 기준으로 세팅해둔 플랜인데 의학기술 발달로 수명이 105세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가장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혼으로 자산이 분할된다면요? 변수가 너무 많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서랍 속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과거의 제안서는 현재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답도 바뀐다는 거네요. 당장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뚫고 치솟으면 10년 전에 계산해둔 내 연금의 실질 가치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실행한 이후에도 6단계 모니터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하죠. 아, 이게 바로 6단계 모니터링이군요.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일직선의 궤도가 아니라 거대한 순환의 고리로 설계된 이유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금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을 잘 방어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목표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만약에 감시하다가 뭔가 엇나간 걸 발견하면 어떡해요? 치명적인 균열이 발견되거나 고객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주저없이 1단계, 첫 만남의 순간이나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는 2단계로 돌아가서 목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와, 6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순환하는 거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재무 설계사의 진정한 가치는 상품을 하나 팔고 떠나는 세일즈맨이 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평생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 기능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평생의 조력자. 와, 오늘 이 여정을 되짚어 보니까 머릿속이 정말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투명하게 규칙을 정하며 신뢰의 벽돌을 쌓고 그 위에 객관적인 숫자와 내면의 불안감을 융합해서 데이터를 도출하죠. 1단계와 2단계의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런 다음 엑스레이를 보듯이 숨겨진 은퇴 공백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전략을 세워 고객의 진심 어린 동의를 끌어냅니다. 가치 판단과 제안의 3, 4단계입니다. 이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듯 수십 번의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으로 태풍과 암초를 피해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하며 평생에 걸쳐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는 위대한 순환까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셨다면 왜 이 프레임워크가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견고한 나침반으로 불리는지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 탄탄한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던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신뢰, 진단, 실행,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유연하고도 철저한 순환고리를 오직 돈의 영역에서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맹철한 피드백 루프를 여러분의 비재무적인 인생 목표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커리어 플랜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훌륭한 접근이네요. 삶의 전반으로 확장하는 거군요. 네, 우리는 종종 20대 때 세워둔 낡은 커리어 계획이나 과거의 방식대로 굳어진 관계의 패턴을 아무런 모니터링 없이 10년, 20년째 고집하곤 합니다. 세상이 변했고 나의 가치관이 변했는데도 말이죠. 한 번 세팅하고 서랍에 넣어둔 제안서처럼 말이죠.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현재 인생 계획은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궤도 수정을 거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 서랍 속에 갇혀버린 낡은 제안서로 남아있습니까?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궤도를 그려주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찰을 자극할 흥미로운 지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